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셋값 상승폭보다 낮아진 것은 1년 만의 일인데요. 이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은 집을 사기보다 전세로 버티는 게 상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해 말부터 지금 매매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상승세가 좀 둔화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나온 통계가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1년 만에 역전을 했습니다. 지금 전세 수요가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현상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그 전세 수요가 좀 늘어났다. 그리고 네. 반대로 이제 매매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자료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의 상승률이 0.31%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매매가 상승률이 0.23%로 나와서 전세가 상승률이 이제 앞질렀고요. 예. 이게 꼭 서울 아파트 가격만 그러진 않고요. 예. 전국에 있는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0.33%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제 매매가 상승률은 0.32% 나왔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값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는요. 실제 이제는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높았던 거는 예. 뭐 두 가지 경우겠죠. 정말로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올랐을 경우일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일어났던 사례는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일어났냐면 아시겠지만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예. 계약갱신 청구권이 2020년 7월에 이제는 실효가 됐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실제 9월에서 12월 사이 2020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전세값이 많이 뛰면서 사실 전세 가격이 더 뛴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매매 가격이 더 많이 뛰거든요. 예. 그러면은 반대로 본다 그러면 매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더 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통계를 봤는데 지난해 네. 하반기에 서울시 아파트의 가격이 점차적으로 상승률이 줄어드는 모습을 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뭐 금리의 어떤 고금리로 가는 상황에서 또 하나 이제 규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의 매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더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뭐 당연히 뭐 계절적 이슈도 있습니다. 방학이다 보니까 또 전세 수요가 좀 많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아까 언급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2020년 7월부터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7월이 되면은 2년이 지나서 만료가 될 텐데 매물들이 또 시장이 풀려서 전월세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시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로 버티는 게 지금은 상책이다. 네. 앞으로 이제 매매가가 더 떨어질 거니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에서는 조금 버텨야 된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도 빅 이벤트가 남아 있고요. 예. 또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좀 관망세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전세 수요가 좀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7월에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는 실효가 되죠. 예. 그러니까 한번 썼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신규 계약을 맺으셔야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기 때문에 그럼 신규 계약하면은 당연히 뛴 가격으로 신규 가격을 맺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새로 계약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또 반대로 또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복합적으로 시장이 있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거래는 거의 정체 상태다라는 게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매매만 그런 게 아니라 매매나 전세나 지금 뭐 관망세로 지금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예. 거래가 거의 정체 상태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또 특징적인 자료가 또 최근에 한번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전세의 총액 우리가 작년에 전세의 총액이 매매의 총액보다 더 많아진 사례가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광만세로 지켜보다 보니까 예. 매매는 안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는 전세로만 계속 가려는 분들이 예. 많아지다 보니까 작년 한 해의 통계를 봤더니 전세 총액이 더 많아졌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그 과거와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정부가 대출 규제, 또 금리 인상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혼재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둘러싼 어떤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커질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선 이전까지는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관망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한 이슈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일어났죠. 그래서 네. 거래 침체다, 뭐 거래 절벽이다라는 얘기가 아젠다가 나왔을 정도로 사실 계속적으로 침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는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풀지는 않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집값 단기가 급등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돼서 기다려보자라는 수요들이 좀 많으세요. 네.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야 떨어진 가격이 좀 사자. 그래서 이제 대기 수요가 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예.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또한 금리 인상기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몸을 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자라는 이제 대기 수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또 한 가지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양극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분양 시장에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조건에 따라서 예. 좋은 데는 분양이 잘 되고요. 네. 청약이 잘 되고 입지 조건이 안 좋은 곳은 아무래도 청약에서 미달되는 사태가 좀 일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이번 한 해에 또 일어날 예상되는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좀 예고된 분양이나 청약의 좀 물량이 어떤가요? 실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물량이 계속적으로 사전 청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는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분양이 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사전 청약이 들어간 상태인데 예.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 생활권과 내 직장 생활과 가까운 곳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청약 시장은 계속적으로 인기가 많아질 텐데 예. 예를 들어서 직주 근접이 좀 떨어지는 이제는 3기 신도시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는 약간 미달되는 사태도 이번 연도에 또 일어날 수 있겠고요. 예. 가장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1기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1기 신도시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노후된 상태인데 이게 네. 재건축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재건축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규제 예.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1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해줘야 되는 숙제도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이번 연도에 꼭 아파트 시장에서 꼭 바라봐야 될,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제 청년 희망 적금이 오는 21일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이 상품의 이자를 보니까 연 9%입니다. 네. 굉장히 좀 요즘 같은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뭐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높은 상황인데 청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상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저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청년 희망 적금을 시중 은행의 금리를 따져본다 그러면 시중 예. 금리의 9%짜리랑 똑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저축 장려금을 줍니다. 아, 이게 36만 원, 최대 36만 원 주거든요. 이자가 예. 아니에요. 그냥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36만 원 더 얹혀주는 겁니다. 예. 장려금의 형태로. 또 한 가지가 비과세 상품이에요. 어, 그러니까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잖아요. 이게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청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예, 사실. 예.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2년 동안 만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상자라면 꼭 이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을 하셔서 예. 목돈 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또 솔솔하게 모으는 재미도 있고요. 예. 무엇보다 저축하는 습관을 청년 시대에 좀 들이면요. 정말로 목돈 마련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좋은 뭐 상품을 네. 하나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안 그래도 제 주변에서도 지금 청년 희망 적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가입이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네. 뭐 내일부터 이제 시중은행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모두 청년이 다 가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구체적인 맞습니다.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가입이 안 됩니다. 아, 예. 왜냐하면 나이가 있어갖고요. 가입입 기준은 만 19세 이상과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능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소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보고 이제 소득을 보는데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21년도 1월과 12월 사이에 예. 그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넘어가게 되면 가입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금융종합소득, 그러니까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해당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예. 한 해 2천만 원이 넘어가셨던 분들은 네. 지금 가입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안 되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청년들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가입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예.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또 저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군인은 되냐 물어보시는데요. 군인 됩니다. 근데 네. 소득이 있어야 돼요. 예, 2021년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21년 소득이 확정이 되는 게 7월에 확정이 되거든요. 이번 연도에. 네. 그러면은 7월 이전에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2020년 소득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소득이 예. 3,600만 원 이하라면은 7월 이전, 그러니까 6월 말일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고 또 한 가지 뭐 대학생도 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예. 소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간 동안에 네. 소득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질문이 뭐였냐면은 결혼한 사람 되냐고 물어보세요. 예. 됩니다. 예, 나이만 되고 소득만 뭐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 뭐 결혼했던 안 했든 간에 이 청년희망적금 가입하셔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상품이다. 그래서 가입은 일단 2월 21일 날 가입이 가능한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보기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9일부터 18일까지 은행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은 예. 내가 가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가입 대상자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은 내가 이 제품,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런 소득이 있어야 좀 맞습니다.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출생 연도에 따른 오부제 신청이라는 점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주식 이야기인데요. 공모주의 시장의 어떤 최대어로 꼽혔던 LG에너지솔루션 저희가 네. 한동안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그 사이에 오르고 있거든요. 네.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LG엔솔이 그 직전 영업일 3일 동안 한 그 28일 종가 대비해서 21%나 올랐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 수익률이 3%거 보면 거의 7배 이상 사실 LG엔솔이 오른 겁니다. 네. 그러한 이유를 본다면 첫 번째로 그 작년 매출이 나왔죠. 작년 네. 매출이 공시를 했는데 17조 8천억 원 정도가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한 7,600원 정도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3년 만에 흑자를 낸 거거든요, 사실. 계속 시설 투자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다.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갖고요. 이런 펀드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이제 수동적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수에 따라서 같이 이제 수급이 몰리게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종목을 찍어서 아니면 테마를 찍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수를 추종해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지수에 이제 추종하게 돼 있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계속 펀드 자금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돼 있는 펀드 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FN가이드 2차 전지 산업 지수 이런 예. 것도 실제 9일부터 들어가게 되고 또 뭐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지수죠. 뭐 예. 가장 큰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또 14일부터 실제 장 마감 이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패시브 자금이 2조 원 넘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세 번째로는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이 예정돼 있거든요. 실제. 네. 그래서 이게 3월 11일 정도에 조기 편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 편입이 된다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예. 시장에서는 지금 이 패시브 자금의 총량을 따져보면 한 2조 원 넘게 들어갈 것이다. 당연히 수급이 몰리죠. 예. 그러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의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특히 예.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무섭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기관 매매가 좀 많다 보니까 지금 네. 이 증시가 좀 왜곡된 편향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지금 어찌됐든 그 LG엔솔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갖고 있던 다른 주식을 매도하거나 맞습니다. 혹은 지금 앞으로 공매도를 염두에 둔 매매도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좀 기관들이 너무 그러니까 눈치를 착 챌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 좀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27일 날 상장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한 3조 한 6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기간 동안에요. 인버스 상품에다 인버스 상품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G엔솔의 수급이 몰리니까 기관들이 이쪽으로 투자하니까 당연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것처럼 돈을 빼서 그쪽에 투자하죠. 예. 그럼 다른 종목들은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사실 위험 회피 전략으로 사실 고버스에 투자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알거든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기관들 너무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증시 왜곡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LG 엔솔을 봤을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이슈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예. 과거의 사례 있었죠.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네. 200지수 편입하자마자 그때 공모도 물량이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지수가 급락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이 LG 엔솔이 200지수에 편입,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됐을 때 공매도 물량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예. 근데 아시겠지만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 누가 풀어줘야 되냐면 사실 LG화학이 대여를 해줘야 됩니다. 주식을. 또한 기관들이.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는 LG화학과 이런 기관들이 얼마나 대여를 해주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과연 공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판단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